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경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5년 해풍사 단기 이론서 변별력 특강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정규 강의는 다 보시고 아마 이 변별력 특강 조금 더 하는 검에서 특수 주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시려고 이 강의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강의에서 다룰 주제는 크게 세시풍속, 지역사, 그리고 한국을 도운 외국인과 우리나라 여성 위인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변별력 특강 관련된 내용이 솔직히 말하면은 앞서 정규 강의보다는 일단 주제 자체를 3개 이상을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순수 길이 자체는 좀 길 수 있어요. 대신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핵심만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이번 강의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세시풍속에 대한 주제 다루겠습니다. 자, 세시풍속이란 건 쉽게 말하면은 매년 일정한 시기마다 뭔가 지내온 일종의 풍속?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단순히 생각해서 명절, 뭐 추석이라던가 아니면 단오라던가 설날이라던가 그런 것들이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세시풍속 유형은 기본적으로 해당 날짜만 제대로 외우시더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대표 음식이라든지 각 세시풍속 때 했던 풍습 같은 거를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세시풍속은 솔직히 심화편 기준으로는 출제율이 진짜 낮아요. 사실 50회 때 빼고는 이게 지금까지 영상 촬영 기준 나온 적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 사실 세시풍속은 심화편 수험생보다는 원래는 기본편 수험생분들이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유형이기 때문에 사실 심화편 분들은 여기 있는 세시풍속보다는 이따 다룰 지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뭐 아무튼 이 세시풍속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시풍속의 이름에 포함되는 숫자 키워드를 주목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삼진날 3월, 칠석 7월처럼 각 세시풍속에 들어간 이런 숫자 키워드 자체가 이 세시풍속 이때 있었습니다 라는 힌트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추나 추동을 암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동지의 동자는 겨울 동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대충 이때쯤에 했었겠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만의 독특한 암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은 한식을 사랑해 하면서 사랑, 4월 이런 식으로 조금 암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세시풍속 관련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날입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입니다. 한 해의 첫 시작을 알리는 그런 명절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뭐 지금도 가긴 하겠지만 예전에는 이 설날이 되면은 뭐 새해 인사도 하고 뭐 잘 살고 있지? 우리 한 해도 힘내보자. 이런 뭐 덕담 같은 거 나누면서 뭐 복을 빌기 위한 뭐 복주머니나 복조리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당시 대표적인 민속 놀이로는 뭐 널뛰기, 연날리기, 윷놀이 같은 게 있고요. 뭐 요즘 윷놀이 같은 거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저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뭐 떡국, 식혜, 수정과 등의 음식 같은 걸 먹었습니다. 사실 얘보다는 그냥 음력 정월 초 하루,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을 알린다, 이걸 외우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더 잘 나오는 생시풍속 이런 식으로 제가 별표를 쳐드릴게요. 자, 두 번째,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으로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월대보름의 경우에는 약간 이런 민속놀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풍습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애군을 막기 위한 그런 달집 태우기라던가 쥐불놀이, 그리고 이것도 애군을 막기 위한 불언 깨기 등 약간 당시 이제 한 해에 조금 뭔가 이때도 그렇지만 이때도 한 해에 뭔가 좀 운 같은 걸 잘 빌어주기 위한 그런 풍습 같은 게 좀 많이 있었고, 이때는 오곡밥을 즐겨 먹었다. 얘까지만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삼진날입니다. 삼진날은 아까 말했듯이 이름에 3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력 3월 3일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으로 이 3이 두 번 겹쳐가지고 중3일, 그러니까 3이 중첩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진날은 지금 시기를 보면 알겠지만 봄이잖아요. 이제 뭐 나들이도 가고 꽃구경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꽃을 활용해서 화전을 부쳐 먹는 그런 풍습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한식입니다. 이 삼진라도 좀 잘 나오다 보니까 별표 쳐놓고 한식도 출제율이 좋아요. 자, 다음, 이 한식의 경우에는
이 동지로부터 약 105일째 되는 날이라는데, 동지는 제가 이따 다룰 거니까 그냥 지금은 그렇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 한식이란 거는 말 그대로 이 한식이 차가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차란자의 음식. 그래서 차가운 음식을 먹는 고대 중국의 풍습을 기여했었는데, 옛날에는 이 날 자체가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여가지고 농사 좀 잘 해주길 바랍니다 하면서 조상에게 성묘를 지내는 그런 풍습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 다음 초파일. 초파일은 음력 4월 8일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으로, 원래는 지금을 치면 공휴일 중 하나인 석가탄신일이 이 초파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처님 오신 날로 좀 명칭이 바뀌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이다 보니까 뭔가 불교랑 관련된 놀이 같은 게 이뤄졌었고, 그리고 약간 불교다 보니까 약간 야채, 채소, 그러니까 채식 관련된 음식 같은 걸 조금 더 먹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단오. 단오는 진짜 출제 비중 높은데, 음력 5월 5일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으로 수린날로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뭐 그네, 씨름, 창포물의 머리 감기, 특히 이 창포물의 머리 감기가 되게 잘 나오고요. 이런 놀이라던가 풍습 외에도 수리치떡이라는 음식을 좀 즐겨 먹었습니다. 이 외에도 임금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하사했다는 기록 같은 게 있었던 게 단오입니다. 자, 일곱 번째 유두입니다. 이 유두라는 게 한자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동쪽으로 흐르는 물, 그러니까 이 유자가 흐른다는 거, 그러니까 흐른다는 말인데, 이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 그래서 이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 흐를 유자에 머리 두자 따가지고 이 유두라는 이름은 여기서 기원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여름이랑 관련된 세시풍속인데, 이 날에는 물에 발을 담그는 탁종놀이가 유행했었고, 그리고 뭐 이런 오색면을 달아서 애군을 맞고 뭐 수단 같은 걸 즐겨 먹었다.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이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았다는 이 이름의 기원을 외우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칠석. 칠석도 출제 비중 좋은데, 음력 7월 7일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으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석 경우에는 부녀자들이 별을 보며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길 기원하는 그런 일종의 풍속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옛날 전래동화에 견우와 직녀랑 관련된 게 이 칠석이다. 뭐 지금도 이런 거 잘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마다 이런 거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옛날 설화랑 관련된 거다, 동화랑 관련된 거다, 그런 세시풍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백중입니다. 백중은 음력 7월 15일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으로 머슴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백정,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잠깐 좀 발음 비슷하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날은 여름철의 휴양기에게 약간 그 머슴들에게 좀 휴식 좀 하세요, 그리고 좀 풍년을 기원해주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일종의 머슴들의 휴식날,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추석입니다. 이 추석도 진짜 중요한데, 음력 8월 15일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으로서 약간 추석은 뭐 갑의 중추절, 한가위 등 약간 이 추석을 지칭하는 명칭이 좀 많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날로서 뭐 강강술래, 그리고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풍속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이때는 약간 좀 한 해 약간 농사 같은 거, 그리고 뭐 과일 같은 거 막 다 재배되니까 송편, 핵곡식, 핵과일 같은 걸 좀 즐겨 먹었다. 이제 슬슬 가을 좀 들어가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음식도 바뀌어간다 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중양절입니다. 중양절은 음력 9월 9일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으로서, 여러분들이 앞서 삼진날은 3이 두 번 겹친다면 얘는 9가 두 번 겹쳐가지고 약간 우리 돈이 만 원 있는 것보다 솔직히 9만 원, 뭐 10만 원 있는 것보다 99만 원, 이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 자체가 좋은 숫자야. 양수가 겹친 날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중양절은 약간 세시풍속 중 삼진날이랑 좀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강남에서 왔던 제비가 다시 돌아가는 날로서, 이때는 뭐 조상에 대한 성묘를 하고 뭐 국화전, 국화주 등을 뭐 즐겨 먹었다. 그냥 솔직히 여기 있는 음력 9월 9일만 제대로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성주제. 이 성주제는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음력 10월에 5일 또는 길일에 집을 지키면서 집안의 평안과 부귀를
관장하는 신령,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약간 민간 그런 신령 같은 거, 그러니까 막 무당 같은 거 있잖아, 약간 그런 것처럼 어, 이 집의 평안을 빌어주는 약간 신 같은 개념을 보시면 돼요. 영혼? 그런 성주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데, 물론 지금이야 이런 거 믿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뭐 좀 이런 거에 대한 뭐 소위 무속 신앙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이해 같은 게 있었다 라는 느낌으로 대충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가 이 날에는 뭐 시루떡, 돼지고기 등을 즐겨 먹었는데 솔직히 성주에는 그렇게 잘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기세요. 자, 다음 입동. 양력으로는 1월 7, 8일경, 음력월 10월경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으로 겨울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동 들어가면 제가 겨울쯤이었었죠. 그래서 겨울 이제 들어갑니다. 입구. 약간 그런 느낌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입동의 경우에는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김장도 하고 그리고 일정 연령을 넘긴 노인들을 모시고 뭐 선물이나 음식을 마련하는 일종의 그런 풍속인 치개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옛날에 뭔가 이웃 간의 정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이 똥때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동지는 양력으로는 12월 20일에서 23일경, 음력으로는 11월경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으로 이 날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겨울로 갈수록 밤이 길어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지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우리 겨울에 따뜻한 거 먹잖아요. 따뜻한 거 먹다 보니까 이 날에는 팥죽을 쑤어 먹거나 대문이나 담장벽에 이걸 뿌려가지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한 그런 풍속 같은 게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세시풍속 관련 내용을 가볍게 다뤘고 이제 여러분들이 심화편 수험생분들이면은 조금 더 집중 있게 봐야 할 지역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역사입니다. 아마 이 지역사 유형은 한능검의 대표적인 통합형 유형이자 여러분들이 항상 기출을 푸시면 와, 이 유형 대체 버릴까요 말까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시는 대표적인 고난도 유형입니다. 왜냐면 이 유형은 말 그대로 지역사기 때문에 각 지역 관련된 문화유산 또는 각 지역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모두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파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왕업적이면 뭐 세종대왕 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암기하면 되는데 얘는 조금 복합적으로 암기한 것도 있고 일단 암기양 자체가 진짜 부담됩니다. 그래서 주제 자체가 한 수십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씩 최근에는 좀 되게 뜬금없는 지적 나와가지고 아니 이런 것까지 암기를 해야 한 문제 풀 수 있냐?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 기준에는 이 유형은 가성비가 상당히 안 좋은 유형이긴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생각에는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냐면 이 지역사 유형 틀린다고 1급이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문제 버린다고 해서 1급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완전 또 버리진 마시고 여러분들이 앞서 이미 제가 단기 이론서에서 이 역사적 사실은 이 지역사 유형 키워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문화선도 이 지역사 키워드 나올 수 있다. 제가 그런 관련된 내용을 다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서 제대로 복습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자마자 아 그거 있었지 라는 느낌으로 나름대로 접근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일단 출제 비중은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그치만 아까 말했듯이 가성비가 좋지 않은 유형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면은 앞서 이미 다룬 35강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이 강의는 앞서 내용을 어느 정도 외웠다는 가정 하에서 조금 더 가볍게 본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 관련된 대표 문화선 암기하고 대표적인 역사적 사실 파악하고 그리고 제가 이미 35강에서 다뤘었던 익숙한 지역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이 지역은 강의에서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지역들로 배경 지식을 넓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좀 내용 많을 텐데 최대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강릉입니다. 강릉의 경우에는 솔직히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이 강릉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명소 중 하나인 경포대 그리고 이에 출생 장소 관련된 강릉 오죽헌 그리고 양반들 그러니까 고위층들의 주택 같은 게 모여있는 선교장 이런 것들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강진. 여러분들이 만약 지역이 좀 헷갈린다 싶으면 여기 있는 거 같이 보시면서 아 이거 여기 있구나 한번 보시면서 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 지도 안 외우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무리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지역 낸 거구나 그냥 그런 느낌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본론 돌아와서 자, 강진 지역 경우에는 고려시대 대표적 승려인 요새가 신앙결사 운동을 주도했었던 백년사가 위치하고요.
이 고려 정작, 그러니까 고려 시대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던 지역 중 하나가 또 강진입니다. 약간 문화유산의 특산지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정약용, 이 정약용이 강진을 유배됐었는데 거기에서 좀 공부했었던 그런 곳이라 관련된 곳이고, 그리고 무의사 극락전이라는 조선시대 후기의 건축물이 있던 곳입니다. 자, 다음 나주. 이 나주 지역은 그렇게 잘 나오는 지역은 아닌데, 일단 후고구려 때 왕건이 궁에 휘하여서 나주를 903년에 점령했었고요.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발생 지역이 여기입니다. 자, 다음 논산. 논산은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백제 계백이 이 뭐 신라의 군대와 이렇게 맞서 싸운 황산벌조도 발생한 곳, 그리고 고려시대 논산관 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 해가지고 대규모 불상이 위치한 곳이 논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왕건이 후삼국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논산 개태사, 그리고 김장생을 배양하는 도남서원이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논산 지역은 동학농민운동 때 그 일본의 경복궁 불법 점령에 반발해가지고 동학농민군의 남접과 북접이 직결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다루는 지역이 상당히 출제 비중들이 더 좋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역들은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 좀 키워드가 그만큼 많습니다. 자, 먼저 개성. 개성 지역은 일단 후고구려의 수도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개경, 개성, 송악은 다 여러분들이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되고요. 자, 고려시대 때는 고려시대의 수도고요. 그리고 약간 그 고려시대 약간 왕실 유적지? 그런 관련된 만월대도 위치했었고, 정몽주가 이방원의 부하에 의해서 피살된 선주교가 위치한 곳, 그리고 왕건능, 아무래도 좀 고려시대 관련된 문화사 같은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첨성대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첨성대가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첨성대가 크게 경주 지역에 있는 게 있고 또 고려시대 버전의 첨성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기출에 몇 번 나왔어요. 자, 그리고 최충원 정권 때 이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 운동을 도모한 만적의 난, 그리고 무신정변 발생한 지역도 이곳입니다. 자, 조선시대는 이 송상이라는 그런 상인의 활동 근거지가 개성 지역이었고, 그리고 현대시대 이뤄서는 6.25 전쟁 당시에 첫 정전회담을 개최한 곳이 개성입니다. 나중에 판문점에서 최종적인 정전 협정했었지만 그 이전에는 먼저 개성 지역에서 일단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개성공단을 합의한 다음에 이 개성공단이 설치된 지역이 여기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공주. 공주 지역 경우에는 남한에서 발견된 최초의 구석 유적인 공주 석장 유적이 일단 있고요. 자, 그리고 백제, 여기 공주 지역은 웅진이라고 불렸었기 때문에 그 수도성이 위치했기도 했었고, 그리고 무령왕릉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산리 고분고 여러분들이 연결한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주왕 때 이 공주 웅진 지역을 선도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통일신라 때는 이 김원창이 아버지인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공주 지역에 장안국을 건국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정중부 정권 때 이 특수행정구역에 대한 차별을 반발해가지고 망이망소이가 반란을 일으켰었고, 조선시대에는 이괄이 이 반란을 일으키자 인조가 피라했던 지역이 이곳입니다. 자, 그리고 개항기 때는 이 앞서 말한 이 동학농민군 남적 북적이 모여가지고 이 우금치 지역에서 일본군과 관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자, 다음 부산 지역 경우에는 이 신석기 시대 대표적 유적지인 동삼동 폐총이 존재했었고요. 이 부산 지역은 내상, 개성 지역은 송상. 이거 여러분들 상인 키워드 좀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 전개 대표적인 외관인 부산포 외관이 존재했었고, 임진왜란 당시 격전지 대표적으로 정발이랑 송상현이 안타깝게 일본군에게 패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후기에는 초량 외관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포, 제포, 부산포 외관은 전기, 초량 외관은 후기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개항기. 개항기 때는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부산, 원산, 인천 순으로 항구를 개항했고요. 그리고 이 부산의 동래부 지역에서는 이 당시에 그 세관, 그러니까 관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세를 거두는 것에 불만을 품고서, 그러니까 불만 품었다보단 이 조약 위반이라 반발해 가지고 당시 무력 시위를 주도했었던 두무포 수세 사건이 발생했었고, 일제감정기 때는 이 백산상이라 해가지고 안희대 선생님이 세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의열단의 대표적인 단원인
백제혁 의사의 경우에는 부산경찰서에 폭탄 투척 의거를 단행했습니다. 그 외에는 현대사에서 이 김영삼 총재가 국회의원에서 제명된 것에 반발해가지고 부산 지역과 마산 지역 중심으로 박정희 정부 때 발생한 민주화 운동인 부마 항쟁이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부산 아시안 게임이라 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 그런 국제 대회가 개최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부산 지역은 6.25 전쟁 당시 임시 수도란 키워드가 정말 출제비 좀 좋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동시에 여러 지역을 다뤄가지고 되게 정신이 많이 없을 텐데 원래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역사 유형이 솔직히 앞에서 이미 복습을 제대로 했었어야 좀 따라잡기 쉬운 주제인 건 맞아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만큼 이 유형이 어려운 거니까 절대 한 번에 못 외워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복습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것 만드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구 지역 경우에는 통일신라 때 이 신문왕이 달구벌, 그러니까 이 대구를 옛날에 달구벌 했었는데 여기에 천도를 시도했었고요. 자, 후삼국 시대에는 이 공산전투, 그래서 당시 견훤이 고려 왕건의 군대에 승리했었던 게 이 팔공산 전투고요. 그리고 기항기 때는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한 경제 구국 운동인 국채보상 운동이 시작된 지역이 대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4.19 혁명 이전에 약간 당시 일요일날에 등교 조치한 거에 반발해가 발생한 민주화 운동인 대구 28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것도 이 지역이고요. 자, 다음 부여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백제랑 관련된 문화유산이 많이 나왔다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여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 성황 때 천도한 지역, 그러니까 사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문화유산들이 그냥 사실상 거의 다 백제랑 관련된 문화유산이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나오면 그냥 부여 지역에 백제 문화유산 낸 거구나 그냥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엔 제가 따로 설명 안 들어갈게요. 자, 다음 안동 지역. 안동 지역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외워두시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제가 이게 빨간 줄 쳐놓은 지역들이 좀 잘 나오는 거라 그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마 이미 앞서 강의에서 제가 빨간 줄을 많이 쳐놨어가지고 따라올 것 같아서 제가 설명 안 드렸었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안동 지역 경우에는 이 고창전투 통해서 왕건의, 그러니까 고려의 왕건이 견훤의 군대에게 승리한 고창전투가 발생했었고요. 현존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홍건적이 2차 침입할 때 공민왕의 피란, 그러니까 이 안동을 옛날 복주라고 했었는데 피란했던 장소가 또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키워드가 최근에 되게 잘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이왕을 배양한 도산서원, 그리고 안동 하회마을 세계문화산, 그리고 이상용의 생가인 임청각이 위치한 곳이 또 이 안동 지역입니다. 자, 익산 지역은 솔직히 그렇게 별로 내게 없는데 익산 왕궁리 유적, 이거 지금 백제 적혀있는데 얘는 조금 고려시대까지로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익산 미륵살 석탑,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이 보덕국이라 가지고 금마저, 그러니까 이 익산 지역 금마저에 보덕국이라는 그런 고구려의 부흥운동 관련된 게 있었다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천의 경우에는 이 비류, 그러니까 당시 온조랑 비류가 있었는데 이 비류가 미초를 도읍했던 게 이 인천 지역이고요. 이 경인선이랑 우리나라 최초의 그 철도 관련된 게 개통된 게 또 여기고, 강화도 조약 이후 체결 장소 중 하나가 또 이곳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이라 말씀드렸었고요. 이 제물포 조약의 체결 또 지역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이 인천 지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의 경우에는 뭐 짜장면 박물관, 이거 솔직히 잘 몰라도 될 것 같고, 이 6.25 전쟁 때 메가던 장군의 지휘하에 인천 상륙 작전을 전개했다, 이걸 조금 더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인천 아시안 게임이라는 그런 국제 대회가 개최됐었습니다. 근데 아마 아직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나올 만한 시기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전주 지역은 견훤의 후백제 도읍지인 관련해가지고 관련 문화산인 동고산성 위치했었고요. 이성계 어진을 보관한 경기전 위치했었고, 조선왕조실록 사고가 위치했던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항기 때는 동학농민운동 결과 정주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 동학농민군과 정부가 전주 화약을 체결했다, 관련된 역사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진주 지역. 이 진주 지역 경우에는 일단 촉성루란 누각이 있었고요. 이 철종 때
백낙신의 학정에 반발해가지고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한 임술놈이 봉기가 발생했었고, 임진왜란 때 격전지 김시민의 진주 대첩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진주 지역은 형평운동 관련된 그런 시작 지역.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또 운동 키워드가 많은데, 국채부사운동은 대구, 형평운동은 진주, 그리고 이따 다룰 물산정려운동은 평양,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청주. 청주 지역은 오소경 중 하나인 서원경, 그러니까 이 민정문서랑 관련된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그래서 지도적인 것보단 이 민정문서 관련된 내용이 청주 지역을 다뤄가지고 이게 언급될 수 있고, 직지심체 요절을 가능했던 청주 흥덕사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지역으로 평양. 평양 경우는 장수왕이 수도를 옮긴 곳이기도 하고, 이 묘청이 서경에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여기로 천도를 하면서 뭐 금국 정벌도 주장하고 칭제 권원도 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곳이고, 원나라 간섭기구인 동령부가 설치됐었고, 정확하게 통치기구?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정중부 타도를 주장한 조이총의 난이 발생한 것도 여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조이총의 난이 그 조이총이 서경유수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임진왜란 때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전투를 일으켜가지고 일본군으로부터 평양성을 다시 되찾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이 안창호 선생님이 세운 대성학교 여기 위치했었고, 이 미국의 상선이 불탄 제너럴 셔머너 사건도 여기서 발생했었습니다. 자, 일제감정기 때는 이 노동운동을 주도한 이 강주룡이 을밀대에서 고공농성을 전개했었는데, 그 을밀대가 평양에 있었고요. 이 송죽회의 경우에는 약간 여성들의 독립운동 단체? 그냥 그런 느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산장려 운동이 시작된 지역이 평양이고요. 자, 현대의 경우에는 6.2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 곳이 평양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북한을 평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지역을 다뤘고, 이제 좀 섬이랑 관련된 내용 다루면서 강의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섬 관련된 내용은 조금 많아가지고, 여기 충주도 있었네요. 충주 먼저 다루고 섬 다룰게요. 자, 충주 지역 경우에는 자, 이 장수왕 때 충주 고구려 비가 건립됐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때 이 김윤호의 충주산성 전투, 이 노비들 문서 딱 불태우면서 저 몽골군을 다 때려잡으면 너희다 해방이야 했던 그 전투. 그 다음에 몽골 유차침을 방어한 다인천소 주민들의 항쟁. 자, 그리고 신립의 탕금대 전투가 발생했었던 게 또 이 충주 지역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거 최근에 나왔었는데 이거 안 가르쳐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이제 진짜 지역 끝났고 섬 다루겠습니다. 자, 일단 독도. 이 독도랑 강화도랑 제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심 있게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일단 독도의 경우에는 이 섬 자체의 역사적 사실보다는 이 독도가 왜 우리나라 영토인지 그거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부를 하면서 부속 도서로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 된 거고요. 이 독도랑 관련된 대표적인 기록에 나온 게 세종실록 지리지랑 동국문헌 비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종 때 안용복이 직접 일본으로 건너와가지고 야, 여기 우리나라 땅인데 왜 니네 어부잡이 하고 있어, 안돼 돌아가 하는 그런 독도 수호 활동 했었던 게 또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개항기 때는 대한제국이 칙령 제41을 발표해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이야 라는 얘기 했었고, 이 러일전쟁 당시에는 일본이 강제로 독도를 시마노 현에 이 시마네 현에 불법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 독도고, 이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태평관 지령 문서에서도 독도는 일본과 무관한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도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외교 분쟁을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 제주도. 제주도는 신석기 시대 대표적 유적지인 고산 유적지가 있었고, 이 삼별초에 김통정이 항쟁한 항파두리성이 위치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원나라 통치기구인 탐라총관부가 설치된 곳도 이곳이고요. 그 외에 이 김만덕이라 해가지고 이건 제가 좀 이따 다룰 건데, 그럼 김만덕의 자선활동이 있었던 곳이 제주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만덕이 제주도의 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 김정희 유배 지역도 제주도였습니다. 자, 일제감정기에는 일제가 전시체제 대비를 위해 가지고 이 제주도 내에 알트르 비행장이라는 것을 건설했었고요. 현대시대에는 남한말 단독선거에 반대해가지고 남로당을 중심으로 무장봉기인 제주 4.3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자, 다음 강화도 지역.
강화도 지역에는 청동기 시대 고인돌 유적지가 있었고, 이 참성단이라 해가지고 당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제단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 고려 시대의 경우에는 고려공지라 해가지고, 왜냐면 이 당시에 이 최후 정권 때 이 대무황제 위에서 강화도로 천도를 했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된 왕실 유적지가 남아 있었던 게 강화도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병자호란 때 김상영이 종묘의 신주를 들고 순결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병인양요 때 이 강화도를 침략하면서 여기 있는 외교 장각의 의궤랑 뭐 도서 같은 걸 약탈했었고, 이 강화도 지역은 어쨌든 간에 계양기 전기에 병인양요랑 신미양요의 격전지로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섬은 별로 다를 게 없어가지고 그냥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진도 지역은 3개월 초에 배중손이 항정한 용장성이 위치했었고요. 자, 완도는 장보고가 해상무역 기지인 청해진을 설치한 곳입니다. 자, 거문도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을 했었고요. 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임병찬의 순지비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흑산도 지역은 정약전이라 해가지고 이 신유 마켓 때 유배됐던 이 인물이 이 흑산도 유배됐었는데, 여기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그 물고기 해류에 대한 내용 같은 걸 정리한 자산 어보를 저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도 저령도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저탄소, 그러니까 석탄 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조차를 요구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독립협회가 안 돼 하는 그런 반대 운동을 했었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사 내용 여러분들 좀 많으셔가지고 좀 부담됐을 텐데, 어차피 한 번에 못 외우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최대한 복습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며,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을 도운 외국인과 여성 위인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외국인과 여성 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성 위인까지는 뭐 그래, 인물 넓게 다루면 당연히 여성도 배워야 되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겠는데, 외국인은 왜 있지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을 도운 외국인입니다. 이게 역사라는 게 물론 우리나라 한국의 위인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나중 갈수록, 특히 근현대사 범위 들어올수록 독립운동이라던가 약간 이런 것들에서 약간 외국이 우리나라를 좀 지원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 도운 외국인도 어떻게 보면 한국사의 하나의 범위로서 시험 범위에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사실 이 유형 자체가 직접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일부 주제에서 외국인이 나오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한매일 신보의 베델이라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륙양행 운영하는 루이스 쇼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 파트를 특히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있는 게 좋기는 합니다. 물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저 한국의 위인들 외우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외국인까지 외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어떡해요, 출제자가 내겠다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죠. 근데 대신 이 유형 자체가 낯설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는 있지만, 한 번만 제대로 공략하면은 암기할 키워드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래도 지역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대신 이것도 직접적인 출제 비중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교육 과정에서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부각돼가지고 좀 나오는 게 있기는 한데, 뭐 변별력 특강인 만큼 이걸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주제의 경우에는 한국을 도운 외국인 출신 국가 구별하고 업적 외우시고, 특히 조선시대 일제감정기에 활동한 여성 위인의 업적 파악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했음에도 좀 내용이 어렵다 싶을 때는 일단은 우리 이미 앞에서 35강 동안 국내에서 활동한 빈출 인물들 다 암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빈출 인물들 먼저 관련된 키워드 소거한 다음에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럼 외국인인가? 이런 식으로 그나마 좀 스킬적으로 푸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을 도운 외국인 먼저 다룰게요. 제가 여기는 부득이하게 사진이 몇 개 빠져있는 게 있는데,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사진을 못 따르는 것도 있고 저작권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진이 빠진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검색해보시면 다 나올 테니까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 첫 번째 벨트브레, 네덜란드인입니다. 이 벨트브레는 조선 인조 때 제주도에 표류한 인물로서 박연이라는 이런 나중에 이름으로 활동했었고, 훈련도가 소속돼가지고 얘가 약간 좀 대포라던가 화약 관련된 기술 같은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전수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핸드릭 하멜입니다. 똑같이 네덜란드인이고요. 이 효종 때 제주도의 표류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자마자 네덜란드인 와 했던 약간 좀 그런 일화가 있었을 거예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핸드릭 하멜은 귀국한 이후에 지가 어떻게 표류 생활했었는지 하멜 표류기란 책 같은 걸 지었습니다. 얘네 둘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이제부터 좀 시작인데, 자, 호러스 알렌 미군입니다. 이 미국인 호러스 알렌은 갑신정변 당시에 중상을 입은 민영익을 치료했었는데, 그래서 이 공적을 인정받아가지고 의학기술 관련된 그런 걸 지어가지고 이 광해원이라는 최초의 서양식 의료병원의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 헨리 아펜들러입니다. 똑같이 미국인이고요. 이 스크랜튼이랑 좀 잘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둘 다 똑같은 미국인 선교사고요. 사실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 없고, 이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설립했다, 스크랜턴은 이화학당을 설립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헐버트도 미국인이고요. 얘는 원래는 유경고원의 교사였어요. 유경고원의 교사였는데 나중에 세계지리 교과서인 삼인필지를 저술했고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을사늑약 직후에 고종의 친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선생님을 온 건데 독립운동을 좀 지원해줬던 고마운 외국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어니스트 베델, 영국인이고요. 이 인물은 이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의 심보를 창간해가지고 국제보상 운동을 지원하고 항의의 논설을 다수 게재하는 그런 좀 도움 같은 걸 지원한 게 특징입니다. 자, 다음 프레더릭 맥켄지, 영국인이고요. 얘는 뭐 특별하게 나올 만한 게 정미의병의 현장 사진을 취재한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에 그런 의병 사진 같은 게 남아 있을 만한 게 없었는데 이 외국인 덕분에 당시에 그 정미 의병의 사진이 남아 있게 된 게 이분 덕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진이 궁금하시면 한번 정미 의병 사진 치시면 딱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 막 허리에 춤도 올리고 총 들고 그런 사진 있거든요. 그거가 이 인물이 찍은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프랭크 스코필드. 자, 이제부터 일제감정인데요. 이 프랭크 스코필드는 기자예요. 그래서 3.1운동 당시에 제암리 학살 사건의 참상을 외국에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제가 자행한 학살 사건을 보도한 기자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기자 관련 키워드가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스코필드가 또 언급되면은 3.1운동 관련된 거 낸 거구나 라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조지 루이스 쇼, 영국인입니다. 이 루이스 쇼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한데, 솔직히 외국인 진짜 굳이 외우라면은 아까 다룬 헐버트랑 이 루이스 쇼를 좀 더 외우시는 거 권장드려요. 그래서 자, 이 루이스 쇼는 중국 단동 지역의 이룽양행이라는 무역 회사 세웠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교통국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룽양행이랑 교통국이 약간 좀 세트 키워드도 잘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 인물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륙양행이랑 교통국 키워드가 나오면 루이스 쇼를 낸 거구나 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르겐 힌츠페터. 얘는 솔직히 잘 나올 만한 가능성이 최근 안 보이는데 독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외국에 보도하는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여성 위인 관련된 내용 다루면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면 많이 지쳤을 텐데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자, 먼저 조선시대 논계. 일단 이 인물은 기생 출신의 여성인데 이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일시적 패배했었거든요. 임진왜란 때. 그때 일본 적장과 함께 강가에 투신해가지고 자살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뭔가 같이 망해보자 약간 이런 밈을 쓸 때 약간 드립식으로 농계 작전 이런 말을 쓰는데, 물론 이 위인을 두고서 이런 드립 치면 안 되겠지만 조금 그런 의미에서 좀 유명해지는 게 농계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인물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겁니다. 아무튼 이빙허각. 이빙허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출신 실학자로서 약간 살림을 학문화해가지고 그런 살림 관련된 내용 같은 거, 그러니까 진짜 뭐 집안일, 가정생활 그런 거랑 관련된 내용 같은 걸 총정리한 규합총서를 저술했습니다. 약간 이름이 우리가 아는 허각씨는 남자인데 여기 나온 이빙허각씨는 여자입니다. 다음 김만덕은 앞서 말했듯이 제주도의 거상으로서 숙박 및 유통업 담당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인 여성 거상인데 흉년이 발생하니까 자신의 돈을 다 털어가지고 쌀을 사가지고 제주도민들을 구제해줬거든요. 그래서 약간 위기의 상황 때 자신의 돈을 아끼지 않았던 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내용만 다 다루면 끝입니다. 자, 이제 일제감정부터인데, 자, 먼저 권기용님.
여성 비밀단체이자 독립운동단체인 송죽회에서 활동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으로 항공학교에 입학해가지고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활동했었습니다. 자, 다음 김마리아. 이분은 3.1 운동에 참여했었고, 약간 여러분들이 여기 대한민국 애국부인이랑 뭐 근화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냥 핵심은 여성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여성 독립운동을 조금 이끈 인물이다 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남자연님.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여자 김원봉님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국제연맹 조사단에 혈서를 전달하려고, 그리고 사이토 마코토 총도 암살도 하려고, 만주국 주재 일본 대사 암살 계획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포스만 보시더라도 할 것처럼 뭔가 의열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신 게 남자연입니다. 원래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님이 이분을 연기하셔가지고 그걸로 좀 더 유명해진 분인데, 뭐 아무튼 그렇고요. 이 여성의 교육을 위한 여자 관악회를 이 만주 지역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박차정님. 이 박차정의 경우에는 원래 김원봉의 아내고요. 이 신간의 자매단체로서 여성 신분 해방 운동을 주도한 근후의 중앙집행위원을 역임했었고, 그리고 조선 의용대 부녀 복무단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성에 대한 신분 해방 운동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김원봉의 아내다 보니까 조선 의용대에서도 활동했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오광심님. 오광심님은 한국 광복군에서 활동한 여성 인물로서 기관제 광복 간행을 담당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변별력 특강 관련된 내용은 다 다뤘고, 이제 다음 강에서는 제 교재의 마지막 고기출 모의고사에 대한 기출 해설과 이런 유형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을 보세요. 이런 내용 것들을 한 번에 제가 정리될 거니까 마지막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변별력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